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현 정부 들어서 18번째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책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유추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국토부 자료들 이제 캡처해가지고 자료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정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정책이 좀 이해가 쉽게 되시겠지만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국토부 자료만 봐도 사실은 머리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도 들어도 이해가 되게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사실 이거 듣고 이해 안 되시면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들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2.16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합쳐서 15억 원 이상은 무조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돈 안 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좀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 15억 원 이상은 이제 현금 부자들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억 원 이상은 무조건 이제 돈을 안 빌려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9억 원 이상은 LTV라고 해서 그것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담보 가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집 가격에 비해서 과거에는 9억 원 이상은 40%까지 빌려줬는데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도 너네 집 가치에 비해서 20%만 빌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9억 원 이상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5억 원 이상은 돈을 아예 안 빌려줄 거야. 그리고 9억 원 이상은 네 집의 가치에 비해서 20%만 빌려줄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정책은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조금 확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고령자야. 근데 세금 혜택이 별로 없어. 이렇다 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제율을 현행에서 조금 올렸는데 그 비율이 10%예요. 그러니까 표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은 공제율이 10%였던 거를 20%로 올리고 65세에서 70%였던 거를 65세에서 70세에서 공제율이 20%였던 거를 30%로 올렸고 70세 이상은 30%에서 40% 올렸습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공제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많은 이렇게 영향을 혜택을 크게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발표된 대책은 고령자에게 약간의 그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준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공시 가격을 현실화율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9.13 대책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뭐 2020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1년 단기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2020년 공시부터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무조건 반영해서 현실화율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현재 실거래하는 가격을 반영을 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도 또 올렸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을 올린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3억 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0.8%로 올렸고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0.2가 됩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비율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라 갑자기 포물선을 그리도 확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주택을 좀 늘릴 수 있었던 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니까 좀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해주는 게 장기 임대주택에서만 감면을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게 되면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도 적용을 받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집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후에도 이제 표를 보게 되면 3억에서 6억 이상, 6억에서 12억 원 이상, 10억에서 50억 이상 쭉 보시게 되면 뭐 0.9에서 1.1로 늘었고, 1.3에서 1.6으로 늘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뭐 한 6%도 늘었고, 4%도 늘었고, 5%도 늘었고, 이런 식이니까 표를 보시면서 내가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집을 좀 몇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DSR, 뎁 서비스 레이쇼인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설명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부채에 비했을 때 내가 소득하고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각 금융회사별,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아니면 H은행이면 H은행, 이렇게 각 금융회사별로 40% 내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40%를 적용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 강화, DSR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엄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이번 바뀐 정책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고가주택을 구입해도 2년 내에 전입만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2년이 아니라 너 고가주택 구입하려면 1년 이내에 너가 원래 갖고 있던 집도 팔고 1년 이내에 전입도 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지금은 1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나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고 싶으면 갖고 있던 집도 1년 이내에 팔고 이 집으로 무조건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좀 기간이 좀 짧아졌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바뀐 부분이니까 실수하지 않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요것도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하고 있는데, 9.13 대책으로도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적 보증을 넘어서서 사적 보증까지 강화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전세 대출을 한 개인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거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주택금융공사나 허그, 그러니까 공적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한을 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거든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 이 부분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일 때는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공적 보증이나 사적 보증 다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을 또 매입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만기를 제한을 했었어요. 만기 연장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 받은 후에 그걸로 또 9억 원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는 그냥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 집은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걸로 예를 들어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아예 회수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죠.
내 집이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가 9억 원 미만일 경우엔 당장 회수는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만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전세자금 대출해서 내 집이 원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해가지고 9억 원 이상 집 사겠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회수당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17년도 파리 대책, 9.13 대책, 11 보완 대책 해가지고 개인사업자나 가계대출, 법인대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펌법들을 이용해서 회피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회피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계속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2년 미만 그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만 지나게 되면 보유기간이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만 보유하고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면서 그래도 적어도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만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 한번 집 매입했으면 아무리 투자 명목으로 했더라도 2년은 무조건 보유해라, 이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은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조정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그 미디어들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뭐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적용하겠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년 이상 보유해야지,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시작이 된 게 94년도고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때가 2015년도, 16년도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주택자가 그래도 많이 늘어난 시기인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거는 2005년도에 경매했을 때 그때 매입한 빌라들, 주택들, 이런 거가 지금 15년 이상, 14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사실 수도권이 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뀐 정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바뀐 정책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뭡니까?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름도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플러스 시켜서 표에 보시면은 3, 4년일 때 보유기간이 24%, 그 다음에 4, 5년일 때 32%, 40%, 48%, 56%, 64% 이렇게 매년 8%씩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거주기간을 추가해서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거주 안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40%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셔가지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는 총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이제는 보유만 하면은 총 40%까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주까지 해야 40% 받는 거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래 보유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 16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15억 원 이상은 그냥 돈 안 빌려주겠다 그 얘기고, 9억 원 이상은 집 담보 가치에 비해서 20%만 빌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비싼 집 사라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겠다, 올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적용해서 올리겠다 그 얘기고, 종합부동산세도 집 많은 사람들은 더 받고 집 많지 않아도 더 올려받겠다 이 내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DSR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과거에는 은행별로 했었지만 이제는 개인 단위로 하겠다, 그래서 더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너가 집이 있을 때 9억 원 이상 집 살려면 무조건 1년 이내에 팔고 전입해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전세대출 받을 때 너가 비싼 집 사면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겠다. 그리고 재당첨, 내가 좋은 지역에 집을 당첨을 받았다, 분양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까지는 그 분양을 금지시키겠다 그 내용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과거에는 보유기간만 있으면은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거주기간이 추가가 돼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최대 40%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반이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골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이 규제는 하지만 서울은 대부분이 좀 실수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약간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규제하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로 오히려 돈을 몰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또 9억 원 미만과 9억 원 이상은 약간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상저하고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약간은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여지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최대한 쉽게 풀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들도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오늘 그 정책에 대한 저의 방송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